부동산 공급을 기준했을 때 토지를 관점으로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는 불가능하죠. 이유는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수직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경제적인 공급 곡선이 있죠.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는 이런 식의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나타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택지와 농지와 임지로 이렇게 용도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택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택지의 공급을 물리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그죠? 얘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임지로 쓰고 있는 용도를 뭐로? 택지로. 농지로 쓰고 있는 용도를 뭐로? 택지로. 즉 전체 양은 불변인데 용도를 변경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고? 우상향하고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하향이라고 줘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지문상에서.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공급을 했을 때 토지의 특성이 있죠. 특성에 의해서 부동성에 의해서 우리가 위치의 공급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증성에 의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이라고 얘기하고요. 개별성에 의해서 우리가 독점적인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할 때. 시험상에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부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의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증성에서 생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공급을 유도를 할 것이고 개별성이란 논리에 의해서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독점적인 공급의 형태를 갖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이제 뒷장에 그 수요와 공급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그 수요의 특징을 기준할 때는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가격 비중이 크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부동산 상품 가격이 비싸니까 서울시의 주택의 평균 가격이 6억을 돌파했다고 그러니까 일반 재화를 구매하는 거에 비해서는 구매 자금을 축적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6번에 비소멸성 수요로서 수요자는 언제든지 공급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죠? 일반 상품이 있고 부동산이 있을 때 얘도 수요자가 있고 얘도 수요자가 있는데 둘의 공통점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는데 이 수요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서 여기는 쓴다라는 개념이죠. 즉 소비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다 쓰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사야죠. 그러니까 수요자는 계속 무슨 역할만 해요? 수요자 역할만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사서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유한다 또는 이용한다는 개념이에요. 여기는. 그럼 나중에 내가 주거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어떻게 해요? 팔죠. 팔고 다시 뭐 해요? 다시 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자가 공급자가 됐다가 다시 또 수요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동산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얘들은 소멸성 재화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지문이 그거잖아요. 수요자는 언제든지 뭐로 전환할 수 있다. 공급자로. 근데 공급자가 다시 또 뭐로? 수요자로. 그러니까 지위 역할 관계가 계속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거기 첫 번째 나오잖아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은 무슨 공급이다? 위치의 공급. 예, 부중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해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니까 경제적 공급 곡선은 무슨 길을 갖는다? 우상향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자에는 신규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나성동의 주택이 이렇게 1000채가 있을 때 이 1000채가 다 공급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중에 팔려고 내놓은 애들 있죠. 얘들만 공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꼭 새롭게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만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팔려고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공급자의 범주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균형의 결정 및 균형의 이동이라고 있죠. 예, 거기도 이제 별표해야 돼요. 그죠? 자, 시장에서 이제 균형 상태라는 거는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힘과 팔려고 하는 힘이 서로 같아지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요점이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요. 여기서 결정된 양이 무슨 양이다?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왜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 균형 상태를 유지하냐면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뭐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자,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 시장의 균형량이 만약에 100개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겠죠. 최소한 생산비는 충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생산자는 800원만 받을 수 있어도 생산비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산비에는 생산자의 정상이윤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1000원에. 그럼 이 사람은 이 면적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900원만 받아도 충분한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면적의 크기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별 공급자의 이윤을 다 합한 거를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면적의 크기를 뭐라고 그런다? 이게 경제지대예요. 이게 우리가 기업의 생산자의 총 수입은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돼 있다라고 파레토 지대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죠? 지대론을 배우셨을 때. 이번에 우리가 여기 경제론을 마무리하잖아요. 마무리하면 뒤에 저쪽에 뭐 개발이나 입지론이나 이쪽을 먼저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거기를 먼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앞전에 1, 2월에 수업했을 때 듣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본소로 수업했을 때. 그래요. 뭐 일단 뭐 그거는 지난 얘기고 어차피 우리는 뭐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앞으로 정리를 잘해가지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소비자들이 만약에 제과점에 가서 빵을 1000원을 주고 그 빵을 산다는 얘기는 그 빵을 소비할 때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1000원은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나는 이 재화를 소비할 때 1200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얘를 소비할 때 나는 1,200원 이상의 뭐를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되는 거야? 1,000원에. 그럼 이 사람은 이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1,100원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역시 이거 이상의 효용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되면 개별 수요자들의 이윤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묶어서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소비자 잉여하고요 생산자 잉여를 합한 거를 요걸 우리가 사회적 뭐라고 그랬어요? 예, 총잉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여기 있는 생산자에게 과세를 해요. 100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그죠? 그러면 생산자는 100원 세금 중에서 단 1원이라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양을 조절해야겠죠. 그러면 생산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그죠? 그래서 텍스가 시장 거래량에 영향을 줘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1,050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얻는 잉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돼요? 1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공급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죠. 원래는 1,000원을 받아가지고 이 이윤이 발생한 건데 이게 100원 세금 내야 되니까 손에 들어오는 게 95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자의 실제 수입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여기 나온 대로 이 면적만큼에 대한 이 이윤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여기까지의 표현이 여러분들 시험에 인용을 한 거야. 과세를 했을 때. 과세를 했을 때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네. 그 다음에 공급자의 실제 수입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균형 상태에서는 이윤이 극대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세를 부과되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필요한 양은 여기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고 얘기냐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거는 주로 정부의 조세 부과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나중에 정책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요거는 기존에 있던 분들에서 하나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한 점이 균형이고 여기서 결정된 게 균형 가격, 이게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할 때 시장에서 이 가격이 변할 수가 있죠. 예,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기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근데 공급자는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거 이상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시장 가격이 여길 때는 시장이 공급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도 공급을 했겠죠. 그럼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했겠죠.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자,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고 난 다음에 재고를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을 다 어떻게 돼요?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덤핑이나 박앤세일 같은 가격 전략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뭐가 유도가 되면서 가격 하락이 유도가 되면서 원래의 상태로 다시 회귀한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죠. 가격 하락하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것까지는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소비자들이 가격이 하락하니까 요것까지는 내가 지불하면서 그 효용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오겠죠.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요거는 받아야지만 생산비가 충당이 되는데 이거 이하의 가격이 결정이 되면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 네, 초과 수요인 거예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공급자들은 시장의 공급량을 조금씩 늘리는 조건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겠죠. 그래도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소비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결국 뭐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얘는 다시 원래의 균형 상태로 회귀를 해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초과 공급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무슨 상태가 됐을 때? 초과 수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무슨 상태일 때? 초과 공급일 때. 그걸 용어에서 잘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 32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있죠. 그 상단 박스에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네 가지가 이게 수요 공급의 4원칙이에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기본. 그럼 여기서 자,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량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지금은 조건이 한쪽은 불변인 상태죠. 그렇잖아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있잖아요.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하죠. 가격은 여기서 상승하죠. 왜냐하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건이니까. 그러면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무슨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경우를 보게 되면 이번에 반대로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하겠죠. 근데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다?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줄었다는 거는 얘는 감소할 것이고 가격은 왜냐하면 이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될 거니까.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이거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시험에 인용을 해주니까 그냥 넘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대답하니까 그냥 묻어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선생이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속에 대한 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워낙 요즘은 수강생분들이 표정 관리를 잘해가지고 표정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도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균형 상태가 됐을 때 위에 거 요거 두 가지 경우는 공급은 그대로인데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승한다는 얘기고. 근데 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초과 공급 상태가 유발이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안 되면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 그래프도 그려서 균형 상태니까 수요량은 공급량이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상태인데 얘가 불변인 거예요. 불변인데 얘만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일단 거래량은 10개에서 11개로 늘었잖아요. 여기다 공급량은 거래량은 늘어난 거예요. 근데 뭐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거고, 네? 두 번째 경우는 균형 상태인데 이번엔 반대로 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10개에서 9개로 줄었잖아요. 거래량 일단 줄었는데 수요만 줄었으니까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안 되면은 뭘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얘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안 되면 여기 지난번에 모의고사 와서 성적 좋았던 분들 있죠? 네? 성적 좋았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든가. 그게 힘들면 선생한테 들고 와서 물어보든가. 어쨌든 간에 정리는 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동시에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만 변했다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변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가격은 변하죠. 변하는데 얘들은 수요가 변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공급이 변할 때는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기초적으로 정리가 또 돼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를 가정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이 같이 증가하는 경우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균형 가격하고 뭐 하고요? 균형량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하겠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왜 변화를 알 수가 없냐면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돼야 돼요? 초과 수요. 가격이 하락하려고 그러면 초과 공급. 근데 지금은 초과 수요 상태인지 초과 공급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둘 다 늘어났다고만 얘기를 했지 어느 게 더 많이 늘어났다고는 구별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 있죠. 이게 동일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하죠. 얘는 동일하게 증가했으니까 이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상태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이 상태가 있을 때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고 모두 증가했대요. 공급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의 이동폭과 공급 곡선의 이동폭이 같다는 얘기는 가격은 그대로 가면서 뭐만 늘어나는 거예요? 거래량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가격은 불변, 양만 증가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표현을 해줄 때 얘도 증가했고 얘도 증가했는데 얘가 더 많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아는 거야. 왜? 무슨 상태가 되니까? 그렇죠. 초과 수요가 되니까.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더 많이 증가했대요? 수요가. 그럼 공급에서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어차피 증가니까 얘는 뭐 하는 거고? 증가인 상태죠. 그죠? 둘이 같이 증가했는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대요. 그죠? 그럼 이제 무슨 상태가 돼요? 네, 초과 공급이니까 얘가 하락하는 거죠. 얘는 뭐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인식이 되죠. 둘의 움직임이 같을 때. 근데 가격의 구별은 뭐를 해줘야지 알 수 있어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도 감소하고요. 얘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요. 잘하다가 여기서 지문 한두 개를 발췌해갖고 이걸 문장으로 깔아주면 그때부터 또 고민에 휩싸이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상태만 알면 돼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했죠. 이렇게 되면 초과 수요가 돼요 초과 공급이 돼요. 줄었는데 얘가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했는데 얘가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다음에 테스트할 때 꼭 문제로 내줄 거예요. 그죠? 4번 문제로 나올 거예요. 4번 문제로. 답이 1번인가 그래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는데 이게 같다면 그러면 얘는 감소지만 얘는 불변이죠. 지금은 뭐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근데 뭐도 감소한대요. 공급도.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동폭이 같으면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만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얘가 더 크다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하락이냐 상승이냐 여부는 요거를 가지고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둘의 움직임이 지금 같잖아요. 얘들은 다 증가하고 얘들은 다 감소잖아요. 움직임이 같으면 얘는 같다고요. 이것만 구별하는 게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만 판단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얘네 둘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반대로. 그래서 거기 33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중간 박스에 보시면은 기역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니은에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있죠. 예, 거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증가하고 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죠. 이때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 거래량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때 그러면 일단은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초과 수요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다음 중에서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인 것은 또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저거.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애를 고르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모의고사에 이게 등장할 거예요. 외부 모의고사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내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을 찾으면 되고 틀린 거 고르라 그러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애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수요 변화 요인, 공급 변화 이런 거 해봤었죠? 네, 그걸 한데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식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을 때는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반대면은 가격의 변화는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상승해요. 근데 양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고 감소했다는 것이 이 단어 안에서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대신에 이게 같다는 거죠. 같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조건이 그냥 초과 수요라고 해요. 그죠? 초과 수요. 아까 여러분들이 초과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죠. 얘는 불변인 경우. 지금 보면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대요. 그죠? 근데 공급은 이렇게 감소했대요. 그러면 얘하고 이동폭이 같잖아요. 그러면 뭐는 상승해요? 얘는 불변이잖아요. 크게 같으면. 그러니까 이 경우가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공급이 있을 때 이렇게 다섯 개 있을 때가 균형 상태겠죠. 여기 조건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얘는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줄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은 언제나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이때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양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상승이죠. 움직임이 반대면 우리가 가격은 아는 거예요. 그죠? 가격은. 그러면 얘 증가보다 얘가 더 크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얘는 그러니까 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하고. 쟤네들이 움직임이 같죠? 같으니까 양은 아는 거예요. 근데 가격에 대한 거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구별해 줘야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격은 알아요. 왜 가격은 아냐면 이 조건이 초과 수요 상태니까. 그러니까는 얘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상승은 하는데 양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는 얘가 구별을 해줘야지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둘이 같다 그러면 불변이고 증가가 감소보다 크면 증가고 감소가 크면 감소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요건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네 반대로 표시할 수 있죠. 얘는 뭐 한다고요? 그럼 이 상태는 무슨 상태겠어요? 그렇죠. 초과 공급이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는 거예요. 양은 모르죠. 이 조건하에서는. 어느 게 더 많이 줄었고 증가했다는 게 구별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감소하는 거 하고요. 얘가 뭐 하는 거? 증가하는 게 서로 같으면 얘는 하락하는 거죠. 얘는 불변이죠. 지금 보시면 수요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공급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이동폭이 같으면 그쵸? 양은 불변이고 이것만 하락하잖아요. 이게 무슨 상태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이게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거 왜 하겠어요 이거. 이게 이해가 되는 분이 있고 이해가 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갖고 어떻게든 혼자라도 이거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여기 조건은 뭐냐면 얘는 늘었대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공급. 그러니까 이 조건 하에서는 가격은 계속 다 하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 감소 있죠? 얘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인 거예요. 얘는 감소겠죠. 아니 여기 표현해 주잖아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다고. 그럼 감소하는 거죠. 얘가 얘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하락하는 거죠. 얘는 증가하는 거.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고 해놨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왜 제가 이거 동그라미까지 그려드리냐면 여기에 실상 이 변화를 다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들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봐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더 힘들어요. 그래프를 최소화해드리고 말로 지금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이걸 시험장에 가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을 보고 내가 판단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가격의 움직임은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갖고 판단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둘의 움직임이 반대로 나오죠. 반대로 나오면 얘를 보고 판단하라고요. 가격은. 이 가격은 수의 움직임에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면 가격은 상승이라고 보면 되고 얘가 감소고 얘가 증가잖아요. 그럼 얘를 보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보고 가격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돼요? 수요를 보고. 수요는 움직임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모의고사 보면 선생들이 심심찮게 낼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반드시 숙제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단기하고 장기 얘기했었죠. 네,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울기가 가파르고 장기는 네,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비용이 일정한 산업일 때는 장기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평. 비용이 증가하면 우상향한다고 그때 했었잖아요. 뭐 할 때인지 기억하세요? 지역지구지 할 때. 그래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아, 그래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저기 단기 공급선은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장기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는 숙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비용이 일정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등장한 이후로는 거의 등장을 안 하고 있는 내용인데 최소한 단기, 장기에 대한 그 구분 정도는 해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또 정리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균형에 이동한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등어로 이렇게 표시해 줬지만 이게 문제로 나올 때는 쟤들이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네, 거기서 무슨 상태인지만 잘 인식하면 된다.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인식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주잖아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이다. 대부분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등호로 했지만 이렇게 쓰면 칠판에 쓰는 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등호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은 양에 대한 것이 이렇게 얘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같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증가죠. 둘이 같이 증가니까. 그럼 가격은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죠. 결국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초과 수요잖아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액이죠, 상승. 근데 여기를 만약에 하락으로 준다면 틀리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문장으로 이제 연습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를. 복습할 때 참고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몇 번 틀려보는 거는 괜찮아요. 지금 몇 번 틀리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10월 28일 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모의고사 지난번에 보셨죠? 그러니까 그 성적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 모의고사 성적대로 10월 28일 날 성적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한 양반에게는 절대 비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9월 달 있죠? 모의고사 했을 때 그때 그 성적표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가게 알아봐. 다 한번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어요. 그죠? 탄력성 개념은 여러분들 시험에 어쨌든 간에 출제를 해요.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탄력성 쪽에서는. 계산이 나오든 이론이 나오든 간에 어쨌든 출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움직이는 방향성만 배웠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가 안 됐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개념이 바로 뭐다? 그게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요의 탄력성에 보면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무슨 변수에?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속 변수에 들어가는 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수요량이죠. 그렇죠? 그럼 독립 변수로 얘기하는 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지칭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우리가 수요량만 있다라고 했지만 독립 변수는 가격 말고 얘도 있죠. 예. 그러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를 표시한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X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의 수요량 변화율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가 몇 가지다? 세 가지를 기준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를.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래서 예전에는 계산 문제가 그냥 얘 하나만 나오다가 얘하고 얘하고서 묶어서 나오다가 지금은 얘하고 얘를 묶어서 내요. 그죠? 최근에 두 문제가 연속적으로 이거 나온 거예요. 가격 탄력성하고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묶어서 거의 그냥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준 거예요. 그죠? 다만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장 배열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그냥 단순 대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탄력성의 개념과 종류를 했을 때 가격 탄력성이 있고 소득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탄력성이 있다?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탄력성이에요? 네, 어쨌든 얘가 기준이니까. 그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우리가 무슨 법칙을 반영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무슨 법칙을 반영했다? 수요의 법칙을. 그렇죠?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네, 수요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표시할 때, 계산할 때는 얘는 전부 다 절대값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수혜의 법칙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혜량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화시키면 마이너스의 부가 붙어주니까 마이너스의 부를 뭘 하기 위해서 생략시키기 위해서 그냥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탄력성에 대한 문제를 주면은 거기다 조건을 다 줘요. 계산하게 되면 최초 값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이고 절대값으로 표시한 탄력성이라고 다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또 이인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네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실전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줬어요. 가격이 5% 하락할 때 수혜량이 7% 증가했다는 거예요.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라고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이전에 출제한 거는 중형주택의 임대료가 15% 상승했더니 수혜량이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탄력성의 수치를 계산하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얼마겠어요?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분수가 나오면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식을 세우면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식을 세울 때 얘가 5고 얘가 7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기 찍으면 반대로 찍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내려오면 되니까. 그럼 얘는 1.4 나오겠죠? 얘보다 얘가 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얘가 15%, 얘가 30%면 당연히 얼마야? 더 2죠, 2. 얘가 15고 얘가 얼마니까? 30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출제를 한 양반들이라고요. 출제자들이. 이게 무슨 계산기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암산으로. 이렇게 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론으로 이제 낼 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 계산에 대한 영역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0.5라면 수혜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원래 분수를 보게 되면 이 분자가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원리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준 거예요. 분모하고 뭐하고 몫을 딱 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구하라고. 그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웠지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곱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왔을 때 그대로 곱하란 얘기죠. 10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0.5. 그러면 얘가 몇 프로? 5%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5%가. 아니, 이게 수요 법칙이니까. 여기 지금 얘가 10%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상승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0.5 크기만큼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가 어떻게 돼요? 그쵸? 그것만 이제 바꿔서 준 거예요. 5%가 증가했다, 5%가 감소했다. 포인트가 그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꿔준 게 어떻게 바꿔주냐면 또 이렇게 바꿔준 거죠. 이것도 기출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해봤잖아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일 때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했다면 전체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단순히 뭐예요? 찾아서 곱하면 되죠. 얘가 얼마? 가격이 얼마? 그럼 얘하고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득 탄력성이 0.5고 얘가 4%잖아요. 그럼 얘하고 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0.9 하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럼 1.8%가 어떻게 돼요? 이게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상승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상승이니까. 소득이 지금 4%할 때 0.5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수혜량은 어떻게? 4 곱하기 0.5 하면 2% 아니에요, 2%. 2%가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얘가 수치가 0.5잖아요. 0보다 크면 정상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체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얼마 되겠어요? 0.2가 되겠죠. 2에서 1.8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플러스만 이거 없었어요. 그냥 이 전체 변화를 수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0.2로 나온 애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기 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암산인 거예요. 암산. 암산으로 계산하라고. 요령을 알면 바로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모의고사에 또 쓸 거라고요. 선생들이. 한 번 이상은 낼 거라고요. 일단은.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게 교차니까 또 교차를 갖고도 문제를 내줄 거라고요. 그죠? 그렇겠죠?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10월달 들어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나와줬으면 하고 기다릴 거예요. 지금 해보시더라도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에 대한 결정 요인, 소득, 교차 이어서 하죠.